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파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현장 시찰을 시작합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이제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이제 방문해서 시찰을 시작을 하잖아요. 자, 이제 좀 불가능한 상황이 좀 있고 좀 여러 가지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 시찰이 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죠. 예. 지난 정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도 그렇고 국제기구,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IAEA 조사가 끝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도 그에 따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전이나 현재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저는 굳이 우리나라가 따로 시찰단을 보낼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이와 같은 그 행보는 별로 현명하지는 못하다 생각합니다. 일종의 긁어부스럼인 거죠. 조사단이 아니잖아요, 조사단. 시찰단인데 시찰하겠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따로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탱크 안에 들어가서 뭐 다른 그 일본 측 공개하지 않는 그런 시료를 채취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도 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그런 국제기구의 조사에 맡기고 우리도 참여해서 함께 조사하고 그 결론에 따르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굳이 필요 없는 그런 행보를 하면서 오히려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굳이 시찰단의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직접 확인하겠다. 우리가 단독적으로 국제기구에 참여한다.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 IAEA가 일본에 기울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리는 결론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그 여러 가지 설비나 또 장비 그리고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그래서 IAEA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조사하겠다. 뭐 이른바 더블 체크라고 하죠. 뭐 그런 것 정도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결론은 분명합니다. IAEA가 조사하고 있고 그 결론에 우리도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대로 이제 조사단이 아니라 시찰단이기 때문에 한계도 분명하고 또 그래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그 국민을 안심시키겠다. 그리고 신뢰를 확보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과학적 검증이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예. 과학이라는 게 뭐냐? 모든 조건이 똑같을 때 결과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 예. 과학입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실찰단이 가서 사실에 근거해서 과학적인 결과를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일부 시찰을 한 다음에 전문적 의견만 내놓으면 IAEA에서 나오는 결과를 뭐 영향을 주거나 그거를 뒤집어 엎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 그러면 이번에 가서 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시료를 채취해서 과학적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과학이기 때문에 IAEA도 그리고 정치권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 죄송합니다. 예. 사실상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뭐 어쨌든 치료를 채취할 수 없는 건 지금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런 불신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 그리고 과학으로서의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 외에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노동일 교수님께서 주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바에였다면 굳이 시찰단을 뭐해로 보냈을까? 그냥 IAEA의 검증을 좀 더 열심히 참여해서 IAEA의 결과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 시찰단 활동을 놓고 이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회에서도 날선 공방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참모 깜깜이 시찰로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병풍을 서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묻지마 방위를 자행했던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은 국제 망신만 당하고 왔습니다. 자당의 망신 방위는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당과 협의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묻고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내송송 구멍탁 수준의 괴담을 앞세워 국민의 공포를 자극하고 반일 정서를 부추겨봐야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자, 뭐 산무깜깜이다 아니면 반일몰이다. 자, 정치권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렇게 뭐 정치적 공세를 취하고 정치적 방어를 하고 뭐 그럴 이유가 아닌 거죠.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그걸 결론 내리면 그걸 기다려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결론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걸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뭐 과학자들 더 참여시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얘기지 무슨 뭐 이걸 뭐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난하거나 그럴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야당에서 이렇게 무작정 비난하는 그런 것은 야당이 만약에 소수 야당이고 비난밖에 할 수 없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야당은 그런 야당이 아니잖아요. 입법부를 지배하는 야당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다면 거기도 과학자들 얼마든지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필요한 분들 모아서 전문가들 모아서 함께 검증하자. 이런 식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죠. 만약 비난하려면 현재 정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나 전 정부나 입장은 똑같다니까요. 그걸 비난하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어떤 그 과학적 기준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또 재차 검증하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럴 역량이 충분하고요. 능력이 충분하고. 지난번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참 답답한 부분은 중에 뭐냐.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에 대해서 일종의 결단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난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굴욕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외신 기자 클럽에 가서 회견할 때 그럼 당신의 대안은 뭐냐 물어보니까 대안이 없는데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에 현 정부의 입장에서 현 정부의 어떤 행보를 비난하려면 우리 야당에서는 이러이러한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기준을 해서 재차 검증하겠다. 이런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는 그런 야당의 활동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시찰단을 이제 국회에 출석시킨다고 그래요. 출석시키는 방안을 이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국회에 이제 시찰단을 불러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을 텐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국민의 어떤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예.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어쨌든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문가들한테 무엇을 봤냐. 그 팩트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 팩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를 가지고 또 여기서 우리 재차 검증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검증단 내지는 이제 시찰단이죠. 시찰단이 정말 투명하게 투명성만 뭐 보장을 해준다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한계는 무엇이었으며 무엇까지는 검증이 됐으며 이 한계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IAEA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시찰단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것을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시찰단 파견이 이게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종의 계기가 될 것이다. 자,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나오기도 했고 또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건 현재로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여부도 사실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전체 국제 사회에서 어떤 그 결론을 내리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국회에 출석해야 하시는 저는 시찰단이 돌아오면 당연히 국회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 공세가 아니고요. 이게 정부 시찰단 아닙니까? 민간 시찰단이 아니고. 그러면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죠. 자신들이 그냥 기자회견하면서 거기 자신들 일방적 설명이 아니라 여야가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스터디한 걸 가지고서 이렇게 질문할 때 거기 답변해야 하는 것이
국회 출석 의무고 설명 의무입니다.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이런 문제도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과연 이렇게 이런 행보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보면서 과연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럼 수산물 수입을 할 것인가 예. 하는 얘기까지 함께 얘기하면서 대안을 짚어보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출석하라 얘기하니까 또 뭐 혹시 여당에서는 뭐 이건 정치 공세다 이렇게 할 일은 전혀 아니고요. 함께 국회에서 민주당도 무조건 뭐 소리 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이 지찰단과 함께 과연 제대로 된 그 검증을 한 건지, 그리고 그 검증이 앞으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정말 진지하게 토론하는 뭐 그런 좀 청문회가 이런 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죠. 당연히 국회 출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문제가 친명계와 비명계의 내홍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자, 관련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윽박질렀습니다. 수박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의 주요 공직을 김남국 의원이 힘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의장님 너무 어려우시죠. 잘하고 계시는데요. 이것만 보고 계시니까 네. 이 해악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 국정이나 네. 민생을 논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카페가 중요합니까? 저는 인터넷 카페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현욱 의원의 문자 저도 쭉 읽어봤는데 네. 근데 많은 당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죠. 200석 주어도 수박들이 다수면 민주당은 국힘당만도 못하다. 그렇게 문자 보냈다는 거죠.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는 글이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반면에 김 의원을 비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에게는 수박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강성 지지층과 인식과 또 민심의 괴리가 크다. 자, 이 부분은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드러났던 사실이긴 한데 네.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합니까? 뭐 지금 현근택 변호사 나와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200석을 줘도 뭐 국민의힘만 못하다. 저는 진짜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는 200석이 아니라 과반도 못 얻어요. 근데 무슨 저걸 가지고서 200석을 줘도 국민의힘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200석을 얻으려면요. 중도층 민심에 다가가야지 200석을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도층 민심에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 당선될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근택 변호사도요. 지금 소위 말하는 강성 팬덤에 올라타려고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저게 어떻게 그 중도층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려는 모습, 그것은 공당의 모습이 아니고요.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선 다음 총선에서 200석은 고사하고 과반도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이라도 민심을 살피면서 이게 국민을 정의할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이라는 게 내 지지층만을 보면 국민이 아닙니다. 국민이라는 건 적어도 그 지지층에서 중도까지는 와야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양쪽 지지층만 바라보면서 국민이라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국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패거리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는 이원욱 의원의 말에 저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지금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총선 승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의 가치를 되살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인터넷 팬카페죠. 제명인의 마을이라는 이제 팬카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명예 이장직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를 맡고 있는데 당내 의원들이 이것을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명예직이니까 뭐 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로서는 강성 이런 지지층을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제명인의 마을 이장, 그건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공적인 자리도 아닌데 예. 지금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남국 의원을 응원하는 그런 글로 도배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만두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게 큰 의미는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현재로서는
심리적인 측면이나 물리적인 측면에서 응원이 필요할 거예요, 본인이 현재 상황에서.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뭐 지금 현재 조금 더 과거보다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 SNS에서 울림이 크니까 예. 그 사람들이 몇백 명이라도 계속해서 올리면 그게 마치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되는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는 상황인데, 공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강성 지지층이 좀 영향력이 과거보다는 커졌지만 과거에도 다 있었습니다. 이런 강성 지지층과 소수의 강성 지지층과 침묵하는 다수가 있는 겁니다. 있었는데, 만약 이런 강성 지지층이 두려워서 정치를 못한다? 그럼 그만두셔야죠, 정치를. 정말로 파도가 치고 뭐 겉으로는 두려워 보여도 큰 배는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합리적인 지지층이 있다는 걸 믿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의연하게 무시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정치인이지, 저게 뭐 두려워서 뭐 문자 때문에 뭐 정치를 할 걸 못한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건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이 사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 상황을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사태 때와 비교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글쎄요, 저는 뭐 그때도 제가 조국 그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방송에서 많이 하던 입장이라 예. 뭐 더 심하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답답함이 있는 것이지 예. 뭐 더 심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한계 체감의 법칙이 있어서 그런지 뭐 체감되는 것은 오히려 덜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당이 공당으로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다수의석을 확보하려면 이게 공직선거지 당내 경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중도층 국민에게도 충분히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 강성 지지층이 자꾸 그 울림이 크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지금 양쪽이 모두 그 당내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공직선거에 준하는 결정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100% 당원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점점 그 당 외의 국민들은 무시하고 당 내의 당원들만 바라보는 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번 뭐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그리고 요번에 민주당이라든가 당원을 100%로 하고 그다음에 당원의 어떤 그 투표 비율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 이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정당 개혁이라는 측면으로 돌아가서 예. 오히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확장적인 공당이 되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힘들 텐데, 특히 지지율 면에서 봤을 때는 2030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김남국 의원 때문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 상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민주당 지지율이 과거와 똑같다든가 올라갔다든가, 그건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뭐 리스크가 지금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로 한참을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다가 또 돈 봉투 리스크가 불거졌죠. 그것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갑자기 코인 리스크가 불거져가지고, 코인 리스크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가 지금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김남국 의원 개인의 문제일까? 아닐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러한 상태는 당연히 그 민심이 반영되어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리고 잘하면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가지고 김남국 의원 때문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김남국 의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돈 봉투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열이 나는 원인은 수백 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꾸 해열제만 투여하려고 하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지지율 것이 현상인데, 열이 나는 현상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어떤 원인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처방을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